네, 금방 서동영 안건조정위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법안에 대해서 분명히 반대한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반대와 항의의 뜻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 오늘 여당 의원님들이 오늘 회의에 불참하셨고 간사인 제가 대표로 참석해서 반대 의사를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이 국가정책은 이 가치와 철학 또 지향점이 뚜렷해야 하고 특히 대규모 국민의 혈세가 투입되는 경우에는 그 한 사회나 공동체가 지향하는 부분에서 저는 합의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안건 조정에서 민주당이 강행 처리한 취업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안은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첫째, 지나치게 정략적 접근이어서 정치적 명분을 상실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민주당이 여당일 때 법안 처리에 훨씬 더 유리하고 책임 있는 환경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방치하고 있다가 야당이 되니까 갑자기 중요한 민생 법안이라면서 밀어붙이는 것이 과연 어떤 정치적 명분이 있다는 것인지 저는 묻고 싶습니다. 민주당 의원님들께서 여당 때는 민생이 아니었고 야당이 되니까 갑자기 민생이라는 것입니까? 여당 때는 정부가 재정 문제로 반대하니까 자신들도 처리하지 못하고 있다가 야당이 되니까 뒷감당은 윤석열 정부가 알아서 하라며 밀어붙이는 법안이 어떤 책임성과 정치적 명분을 가질 수 있는가, 이런 측면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로 절차적으로 헌법재판소가 지적한 위법 사례를 어떠한 반성도 없이 반복 재현하고 있어서 민주적 정당성에 심각한 하자를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헌법재판소가 민영배 의원님을 위장 탈당시켜서 처리한 법사위 검수완박법 안건 조정의 과정은 국회법을 위반했고 심지어 헌법의 다수결 원칙까지 어겼다고 분명하게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무소속 민영배 위원이 다시 교육으로 오셔서 법사위 검수완박법 안건 조정의 똑같은 모델과 과정을 거쳐서 법안을 강행 처리한 것은 헌재 결정을 정면으로 위배한 것으로 절차적으로나 민주적으로나 정당성을 가질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는 사회적 형평성과 정의의 문제입니다. 이 법안은 심지어 소득 8구간 4인 가구 월 가구 소득이 1천만 원이 넘는 가구에 청년들까지도 이자를 면제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럴 재정이 있다면 저소득층 가구나 자립청년 등 어려운 가구의 청년들을 더 지원하는 것이 사회 형평성과 정의에 부합한다고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고졸이야 청년들은 아예 이런 대출 혜택 자체가 없고 서민 소액 대출도 이자율이 3, 4%임을 감안한다면 학자금 대출 1.7% 이자를 중상층 가구 청년들까지 면제해 주자는 것은 포퓰리즘이라는 비판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한 국가나 사회가 보유한 재원을 모든 사회 구성원들에게 균등하게 나누어 주는 것이 사회 정의적으로 맞습니다. 그렇지만 그 재원이 한정되어 있거나 경제 사회적 불평등 상황이 발생해서 운동장이 기울어져 있다면 어렵고 가난한 계층에 먼저 그리고 더 많이 분배해서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으려는 노력이 사회적 형평성과 정의에 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관점과 원칙하에서 이 법안은 많은 문제점을 갖고 있고 그래서 민주당에게 이 법안의 강행 처리를 보류하고 여당과 더 진지하게 협의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오늘 이 회의에서 처리하는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강력하게 반대의 뜻을 밝힙니다. 네. 세 가지 논거로 이 법안 처리에 반대를 말씀하셨습니다. 정략적 접근, 정책 명분을 상실했다라고 하는 것은 반박할 필요가 없는 주장이라고 생각합니다. 민영배 의원을 거론하면서 민주적 정당성을 상실했다고 주장하십니다. 그날 그 자리에서도 안건조정위원회에서도 충분히 논의가 됐고 저희가 많은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도대체 1년 동안 무소속 상태를 유지하고 있던 민영배 의원이 안건조정위원회 의원 자격이 없다면 누가 있다는 말입니까? 그리고
도대체 민영배 의원의 탈당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1년 동안 지속적으로 공격하고 뭐 이렇게 계시는데요. 사실 국민의힘에서 탈당하셨다가 다시 복당하신 분들의 정당성은 있는 겁니까 도대체? 동료 의원, 같은 상임위에 있는 동료 의원의 행적에 대해서, 정치적 행위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지속적이고 반복적이고 악의적으로 공격하는 것에 대해서 도저히 승복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사회적 형평성과 정의에 어긋난다는 이야기를 하시면서 상환 후 학자금 대출을 받은 소득구간 8구간의 한 달 가구 소득이 1,000만 원이 넘는데 이들에게까지 이자 면제하는 건 옳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매년 국가장학금 신청 결과가 나오면 대학생들 커뮤니티에는요, 왜 정작 받아야 할 사람은 못 받고 받지 않아도 되는 사람들이 받아가는 거냐라고 하는 항의가 많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 하면 국가장학금과 취업부 학자금 제도 모두 이게 복잡한 소득 산출 방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순히 가구의 소득만을 기준으로 만들지 않고 있고요.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외에 해당 가구의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해서 산출하게 됩니다. 소득 인정액, 재산의 소득 환산액, 소득공제, 재산공제, 자녀수 공제 이런 각각의 기준들이 있고 계산 방식이 다 다르기 때문에 되게 복잡합니다. 그래서 이태규 의원님이 말씀하신 8구간의 소득 1천만 원은 실질 소득이 아니라 월 소득에 자산을 더하는 복잡한 계산식을 통해서 정부가 산출한 소득 인정액입니다. 실제 8구간의 그 소득은 2022년 2학기 평균 소득을 기준으로 하자면 527만 원 정도입니다. 527만 원이 물론 적은 돈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실질 소득이 527만 원 정도인 사람을 꼭 1,000만 원이라고 이야기를 해서 이걸 그 계산 방식에 대한 고려를 전혀 하지 않고 법안을 반대하는 논거로 삼는 것 자체는 도저히 인정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는 이 법안이 처리되면, 통과되면 1년에 약 830억 정도의 재정이 소요된다고 주장을 하면서 이 법안을 반대했습니다. 그런데요, 정부의 추계가 상당히 엉터림이 밝혀졌습니다. 정부는 대출금리 1%를 낮추면 학자금 대출 추가 수요자가 약 7만 명 발생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그런데 이 7만 명이 추가 발생할 거라고 본 이 근거가 되는 연구 용역 자료가 2010년에 발표된 자료예요. 그런데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이 처음 시행된 2010년 1학기 이자율은 5.7%였지만 2023년 현재 1.7%입니다. 차이가 많습니다. 그리고 2012년부터 12년부터 지급되고 있는 국가장학금의 지급액과 보장성이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와서요. 학자금 대출 수요도 많이 줄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 줄이면 7만 명이 발생할 거라고 하는 계산 자체가 계산식이 틀린 겁니다. 이렇게 재정 추계를 하면서 현재의 상황과 여러 가지 변화 요건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13년 자료를 근거로 해서 이렇게 하는 건 이 정부가 이 일을 도대체 안 하거나 또는 법안 반대를 하기 위해서 과장된 추계자료를 내는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면 이태규 의원님께서 오늘 발언해 주신 내용과 그동안 정부의 반대 논리가 모두 사실과 다름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점들이 충분히 고려돼서 안건조정위원회를 통과한 법률이 아니기 때문에 오늘 이 전체 회의에서 반드시 통과되기를 희망합니다. 이상입니다.